우리 NLG 처음 만들 때 2004년에 프로젝트 팀을 구축하고 프로젝트 명이 드림 임플란트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자, 꿈의 임플란트 시스템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드림 임플란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려면 뭐 얼마나 줘야 되냐 이런. 일단 자연치하고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진지바 리세션, 잇몸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최소화돼야 되고, 본도 최소로 흡수돼야 되고, 페일도 최소가 돼야 되고, 스크루 루즈닝이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엑셀런트 이니셜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여기 이미디어트 얼리 이런 거 있잖아요. 즉시 로딩이 가능하거나, 즉시 플레이스먼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보면 드림 임플란트 시스템이 되려면 일단 자연치랑 뭔가 유사해야 그 장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네? 이거 1번. 그 다음에 문제가 없이 오랫동안 쓰려면 지금 인터널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죠? 뒤에 나오겠지만. 그때 우리가 할 때 인터널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스크류 루즈닝이었어. 스크류가 풀려가지고 문제가 연결되는. 그 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미디어트 로딩, 얼리 로딩 이런 얘기가 별로 그렇게 관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더 저작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기 페일률이 많았어요. 이 표면 처리 자체가 그렇게 막 기술력이 높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심어놓고 나면 표면 문제로 인한 어떤 그 임플란트가 빠지는 문제가 많은 시기. 그러면 초기에 페일을 없게 하고 보다 빨리 뼈랑 붙게 하는. 요게 다 달성되면 지금 기존의 임플란트 시스템이 이루지 못했던 거와 갖고 있던 가장 큰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 우리가 드림 임플란트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됐어요. 자, 어떤 디자인이 자연치와 같은 거지? 이거 잘 아시다시피 왼쪽이 자연치고 오른쪽이 임플란트예요. 그래서 이 두 문헌을 참고해 보면 자연치는 이렇게 종횡비가 가로 1대 세로 1.5면 돼도 이 잇몸이 안 내려가고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는 반대로 가로가 더 커야 된다, 세로보다. 이렇게 돼야 임플란트에 붙어 있는 잇몸이 내려가지 않는다. 예, 어떤 문헌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은 잇몸이 한 3mm쯤 돼요. 잇몸이 3mm 되면 자연치는 2mm만 있어도 잇몸이 이 자연치에 붙어서 치주인대가 있어서 잘 안 내려갑니다. 근데 임플란트는 3mm의 하이트를 가지려면 4.5mm 정도 이상의 이 진지바 두께가 있어야 돼. 그죠? 이 문헌에 나와 있지. 아이디얼 두께, 소프트 티슈의 두께가 3mm 이상이어야 된다. 여기 2mm 이상이어야 된다. 미니멈이.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는 그럼 최대한 잇몸의 이 두께를 확보하는 게 임플란트 유지에 도움이 되겠네? 이 문헌으로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헌. 자연치하고 같게 하려면 생물학적 어떤 구조를 자연치랑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LG 할 때 가장 중시해야겠던 거는 가장 바이올로지를 지키자. 이런 거지. 이 자연치를 따라가 보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뼈, 하드 티슈, 아니, 본, 뭐 이렇게 부르죠. 뼈는 그럼 얼마나 있어야지? 임플란트 주변에, 여기 있죠. 1.8mm 이상, 아니, 2에서 4mm 이상은 돼야 임플란트 주변 뼈가 녹지 않는다. 이런 문헌이 있어요. 여기 임플란트 주변에 앞에 뼈가 너무 얇으면 무조건 흡수된다라고 문헌에 나와 있다. 그럼 어느 정도? 최소 2mm, 최소 1.8 이상은 있어야 안 내려간다. 그죠? 그죠? 여기로 가서 눈을 마주치려 하는데 요거 하면 소리 나네?
자, 그래서 앞에 거하고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일단은 임플란트 시스템을 장기간 문제없이 안전하게 자연치랑 비슷하게 해서 유지시키려면 일단 최소의 잇몸 두께, 최소의 뼈 두께를 얘기해놨어요. 그러면 최대의 잇몸량과 최대의 뼈를 확보하면 임플란트도 자연치처럼 문제없이 오래 쓸 수 있겠네?를 생각한 거죠. 여기 보면 요 두께랑 요 두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잇몸 두께랑 여기 임플란트 픽처 주변의 뼈 두께랑 이게 가능할까? 일반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때 요 메가픽스죠. 여기 요게 잇몸이고 요거 뼈예요. 그럼 여기 중간쯤에 박아 넣으면 뼈 두께는 지금 요만큼 요 문제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봐도 요게 한 4mm라고 보면 여기 2mm가 안 되잖아. 그죠? 요게 지금 4mm가 안 될 거죠. 여기 지금 문제 있다는 거. 여기는 뼈가 요렇게 녹을 거고, 잇몸도 뼈 따라서 쭉 내려간다는 얘기. 그럼 이런 문제가 있었어. 좁은 위치에 심을 수 없었지. 그죠? 그동안의 임플란트 시스템은. 그러면 이거를, 요 규칙을 지킬 수 있는, 디자인이 가능할까? 요거였어요. 다들 연구했던 거예요. 그 다음 문제. 우리가, 요 장성건 상무님이 설명했겠죠? 커넥션이 익스터널에서 인터널로 넘어갔어요. 익스터널을 최초에 쓰다가 보니까 장기적인 어떤 관찰을 해보니까 예후가 뼈가 무조건 녹아. 그죠? 임플란트 주변 뼈가 한 3mm 이상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너스를 좀 줄이자. 그래서, 익스터널 커넥션에서 이렇게 인터널 커넥션으로 기술이 이렇게 트렌드 됩니다. 그죠? 우리가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는 인터널로 거의 다 넘어온 시기예요. 그래도 익스터널 유저들이 오랫동안 쓰고 있었긴 하지만. 그래서 익스터널에서 인터널로 넘어오면서 일단 본노스는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다음에 초기 고정력도 이렇게 여기는 스트레이트 바디고 인터널로 넘어오면서 루트폼 타입이 이렇게 에피컬 테이퍼 형태를 갖기 때문에 숫자가 약간 뎁스를 이렇게 조정해서 골질에 따라서 또 더 깊이 넣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고정력이 좀 증가해서 치유기간이 일부 단축됐어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밑에까지 내리다 보니까 자연치하고 비슷한 구조의 최종 보철물들을 만들 수 있게도 됐고, 익스터널보다는 훨씬 기술이 많이 진보했어요. 근데 이렇게 인터널로 넘기고 나니까 그때 가장 큰 문제는 어버트먼트가 이렇게 픽처 내부로 들어가니까 저장력이 작용하면 어버트먼트가 쭉 그 큰 힘에 의해서 딱 내려가 버려요. 지금 여기 스크류로 쪼아져 있던 애가 노란색 어버트먼트가 조금 내려가면 스크류가 고정력을 잃어버려요. 놀아. 그럼 약간 풀려 나와. 그럼 보철이 빠지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인터널이 갖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 거지. 그럼 이걸 어떻게 막지? 다시 익스터널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에 한창 빠져 있을 때 인터널이 장점을 갖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 싱킹 다운. 들어봤죠? 싱킹 다운. 강한 저장력에 의해서 어버트먼트가 심화되는 현상, 싱킹 다운이라고 해요. 그럼 싱킹 다운 되면 스크류가 일단 풀려. 그 다음에 교합이 안 맞아. 그죠? 이게 이제 인터널 커넥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익스터널과 인터널의 차이는 뭐죠? 뭐를 익스터널이라고 하고 뭐를 인터널이라 하지? 우리도 있잖아. N1 익스터널, N1 인터널이죠. 그치. 헥사가 외부에 있냐, 내부에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버트먼트랑 결합되는 결합 구간이 밖에 있냐, 안에 있냐예요. 요렇게, 여기 보면 안에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죠? 야가 지금 어떤 결합 형태를 갖고 있는지 내부 구조가 안 보이잖아. 이거 인터널이에요. 얘는 여기 헥사가 보이잖아. 익스터널이에요. 어버트먼트랑 연결되는 체결부가, 커넥션이 밖에 있냐, 안에 있냐에 따라서 익스터널과 인터널 임플란트라고 구분돼요. 자, 스크류 풀리면 심각한 문제가 이때 있었어요.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즉시 또는 초기에 보철이 이렇게 로딩이 가능할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골질을 D1, D2, D3, D4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density의 D예요. 그럼 D1은 딱딱한 거, D4는 약한 뼈 이렇게 얘기죠. 알죠? 이거 D1, D2, D3. 우리 이걸 알아야 키트에 가이드를 하지. 우리 키트는 D3, D4 베이스의 가이드에 D2일 때는 코티칼, D1일 때 탭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D1이 딱딱한 거,
D4가 연한 거예요. 숫자가 클수록 약해요. 자, 그때 당시 이렇게 심으면 이니셜 스테빌리티, 초기 고정력, 초기에 그 나타나는 고정력, 그죠? 요 값이 골질이 딱딱할수록 당연히 높겠지, 그죠? 그래서 요때 문헌상에나 아니면 가이드되는 그 권장 치유 기간은 D1 3개월, D4 6개월이고, 요게 또 상악으로 가면 한 3개월, 4개월 더 늘어나야 돼요. 그죠? 하악 기준으로 뭐 D1 3개월, D4 6개월 이래 갑니다. 그죠? 그럼 내가 동시에 골질이 좋은 데하고 안 좋은 데가 있는데 임플란트를 2개를 박았어. 그러면 안 좋은 데 기준으로 교합력이 회복될 수 있겠지. 그죠? 내가 예를 들면 하악이 뭐 D1인데 상악이 D4였어. 근데 이 2개가 맞물려야 내가 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안 좋은 골질 위주로 치유 기간이 정해졌다. 계속 아니면 하고 또 하고 이래야 되니까 몇 배가 2배가 늘어나는 거죠. 이해돼요? 그죠? 그래서 골질이 안 좋은 사람은 그냥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거 당연시 여겼어요.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골질이 안 좋은데 병원 가면 어르신 한 2년 기다려야 됩니다 하든가 1년 기다려야 돼요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랬거든. 당연했거든. 이 바디가 그때 스트레이트 바디에 그때 약간 예전에는 저작 기능 회복의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근데 요걸 당연하다 생각한 거를 이거를 동시에 똑같이 나오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기다리게 하지 않으면 안 되나? 이걸 이니셜 스테빌리티 해결 못하면 원데이 안 돼요. 그래서 메가젠이 계속 주장하는 거는 초기 고정력이에요. 다른 집은 이거 얘기 안 해. 그죠? 다른 회사들은 이니셜 스테빌리티 잘 얘기 안 해. 왜? 디자인에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신경 쓰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신경 쓰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다른 임플란트 회사들은 그런 컴플레인 한 번도 안 받아봤어. 근데 우리만 받아. 뭘까요? 미식립 현상. 우리만, 메가젠 임플란트 제품만 미식립 현상 컴플레인이 있어. 왜? 우리는 골질이 안 좋을 때도 채소로 드릴링해서 어떻게든 초기에 고정력을 잡게끔 디자인을 만들어놨어. 드릴과 픽처의 매칭을. 그러니까 원장님이 혹시나 골질을 D3인 줄 알고 박았는데 D1이야. 안 들어가지. 그죠? 근데 다른 회사들은 D1이든 D4든 에라 모르겠다. 좀 크게 떨어오면 문제 없어. 다 들어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컴플레인을 받았던 거는 그거예요. 미심이 안 들어간다. 원장님 드릴링을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이해되죠? 우리만 애니온 안 들어간다잖아. 애니리치도 안 들어간다잖아. 그죠? 왜? 요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네. 자, 그 다음에 초기 폐일이 없고 골융합이 빠른 표면 처리가 필요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기 고정력은 디자인에서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골질이 안 좋을 때 나머지 20%를 채워야 하루가 되잖아. 우린 그래서 어쨌든 목표 기간이 억수로 짧아. 하루 만에 뭘 해야 되니까 다른 집보다 표면 처리도 좋아야 되고 디자인도 고정력 잡아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게 다 확보되면 드림 임플란트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죠. 예전에 우리가 할 때는 SLA가 조금 진보된 표면이었고 RBM 알아요? RBM 표면 처리가 노멀리였어요. 리조버블 RB 플라스틱 미디어. 그렇죠. 공부 많이 했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RBM이 대세일 때 메가젠의 RBM은 특별했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다가 특별하니까 슈퍼를 붙여놨어. 메가젠의 RBM은 슈퍼 RBM이에요. 그죠? 알죠? 슈퍼 RBM. 왜 슈퍼를 붙였지? 또 이것도 설명하면 한참 가니까. 그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은 돈 주고 사면 그 원파우더를 그냥 이렇게 샌드블라스팅에 썼는데 우리는 이거를 아이디어란 조도를 만들어내려고 이거를
깨가지고 시빙을 막 이 메시로 쳐. 그래서 5대 3대 2의 비율을 맞춰서 쳤어요. 그러니까 돈이 한 3배로 들지. 그냥 치면 알아서 깨지는 애를 미리 깨가지고 하니까 깨놓은 애들을 한번 치면 다 날아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비가 훨씬 올라갔어. 우리 제작 단가가 올라갔지만 그래도 그 노력으로 앞에 슈퍼를 붙이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RBM 아니다. 슈퍼 RBM이다. 메가센은 표면 처리 억수로 집착하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지금 진보된 표면 처리라고 알려져 있는 SLA 표면보다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만들어야만 드림이라고 붙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든 거고. 이때 SLA 표면의 가장 큰 문제는 이 SLA는 샌드 블라스티드 라지 그리드 앤 엑시드 에칭이에요. 산 처리야. 샌딩을 치고 나서 강산으로 처리를 해주는 표면 처리를 SLA라고 했어. 근데 요 산으로 처리할 때 이 산이 좀 남아요. 그걸 막 산 잔류물 이렇게 하거든. 산 잔류물이 끝까지 남아서 사람한테까지 들어가면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싹 녹아. 초기에. 그죠? 그럼 임플란트 시술해주고 한 달 뒤에 가면 이 환자가 이렇게 들고 오죠. 빠졌어요. 그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였어요. 뼈하고는 잘 붙는데 혹시나 공정 중에 잘못하면 산 잔류물이 남는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산 잔류물을 검사를 못해. 눈에 안 보여서. 그러니까 제조소에도 몰라. 모르면서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긴 하지만 아직 완벽한 어떤 예방책이 없으면 도입하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슈퍼 RBM을 오래 가져갔어요. 우리는 SLA 표면을 적용을 초반에 안 했어. 문제가 있는 거는 도입하지 않겠다. 차라리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낫다. 이렇게 간 거예요. 자, 요 앞에 얘기했던 4개가 요 4개 요 4개의 문제점을 다 해결하면은 꿈의 임플란트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꿈이 실현됐어요. 그죠? 언제? 2009년에.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의 임플란트 프로젝트로 인해서 완성된 이 임플란트 시스템을 애니리치라고 명명하기로 해서 2009년에 런칭합니다. 이때부터 메가젠 임플란트는 세계적으로 완전 관심을 받게 되죠. 세상에 없던 디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보고 있지만 이때는 칭찬 40%, 욕 60%예요. 사람들은 바뀌는 걸 싫어하거든. 뭐고? 하면서 말도 안 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죠. 항상 최초가 어렵거든. 근데 그 욕을 감수해야 EST를 붙을 수 있어. 그죠? 최초가 된다고, 최초가. 그래서 메가젠 영업사원들을 제가 좀 좋아하고 응원하는 이유는 좀 어렵지. 노멀하지 않거든. 그죠? 설명하기 어려워. 원장님이 익숙한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도 같이 동행 방문을 많이 해보니까 힘들겠더라. 한번 딱 가자마자 뭔데? 이렇게. 좀 새롭습니다. 데이터는 없지. 그죠? 새로운데 데이터가 어딨노? 임상 데이터가 지금 새로운데, 세계 최초인데, 거기서 제일 좀 힘들지. 그죠? 원장님, 이거 최초라서. 가져가. 원장님이 얼리 어댑터가 되셔야 됩니다. 하고 맞지. 그죠? 그게 제일 어려운. 임상 데이터 가져와. 원장님, 제가 초반에 최초라고 말씀드렸는데,